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주시면 안 돼요? 내가 평생 가족만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 내가 숨긴 비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남편 없는 집에서 며느리에게 하녀 취급받으며 살아온 내 인생. 하지만 오늘 밤 내가 이 집안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며느리의 두 얼굴과 내가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이 집안 누가 진짜 주인인지 끝까지 지켜보세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줄 알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에게 아들은 늘 엄마, 난 결혼해도 엄마랑 꼭 같이 살 거야.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정말 밝고 따뜻했어요. 결혼식 날 어머니, 저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어머니랑 친딸처럼 지낼 거예요. 하며 두 손을 꼭 잡던 그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 초반 며느리는 정말 다정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어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주말이면 같이 산책도 가고 가끔은 저랑 TV 드라마도 함께 봤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진짜 멋지셔. 라고 자랑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고부터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바빠지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점점 저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이렇게 말하며 방에 들어가더니 점점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예전처럼 저한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죠. 어느 날 며느리가 출근길에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저녁엔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나갔는데 그날 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출장이라 집에 없었고 저는 밤새 불을 켜놓고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 있었니? 밤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저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은 고맙지만 너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며느리는 저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셋이 식사할 때도 대화에 끼지 못하게 벽을 세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아들과 둘이만 외식을 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이제부터는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너무 잔소리를 했나? 자책도 하고
괜히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니, 저희 부부끼리만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전엔 가족끼리 다 같이 나들이를 갔는데 이젠 저만 빼고 둘이서만 다녀오겠다는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 저는 일부러 조용히 제 방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 시어머니? 그냥 계시긴 한데 요즘은 각자 사는 게 편한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집안에 있는 제 사진을 거실에서 방 안으로 옮겨 놓은 걸 봤어요. 이전엔 가족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곤 했는데, 이제는 제 모습이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녁 식사 중에 엄마, 요즘 너무 조용하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아니야, 다 잘 지내고 있어. 라고만 대답했어요. 밤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여보,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속삭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고, 저는 집안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한 가족이 될 줄 알았던 며느리는 어느새 저와 담을 쌓기 시작했고, 저는 그 변화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더 깊은 외로움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언제나 저였지요. 아들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며느리는 침대에서 한참을 뒤척이곤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내려가 가족들 아침밥을 챙겼고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저를 바라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와 뒷정리는 당연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남은 국물 자국을 보며 어머니, 식탁은 식사 끝나자마자 닦아주셔야 해요. 얼룩이 남으면 잘 안 지워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욕실에 쌓인 수건을 갈아놓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마치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오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심때마다 어머니, 오늘은 김치볶음밥 말고 샐러드로 부탁드릴게요. 드레싱은 따로, 계란은 반숙으로요. 라고 요구하곤 했지요. 저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레시피를 다시 확인하고 주방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택배가 오면 어머니, 제 택배는 현관에 두지 말고 방에 바로 갖다 주세요. 중요한 물건이니까요. 라고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벨을 누르면 저는 허리를 굽혀 무거운 상자를 들고 방까지 옮겼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미니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저는 손주 손을 잡고 한참을 걸어 학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봤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손이 저릴 때면 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집에 오면 며느리는 어머니, 오늘은 거실에 먼지가 많아요. 청소기만 돌리지 말고 걸레질도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가 허리가 욱신거려 잠시 쉬고 싶어도 누군가 볼까봐 쉬지 못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니, 도우미 아주머니 오실 때 꼭 옆에서 같이 지켜봐 주세요. 청소를 대충 하시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하곤 했습니다.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집안을 돌며 이곳저곳을 확인했고 혹시라도 빠뜨린 곳이 있으면 제가 다시 손을 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는 어머니, 오늘은 저녁을 간단히 먹고 싶어요. 국 대신 샌드위치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식빵에 야채와 햄을 넣어 정성껏 준비했지만 며느리는 한 입 먹고 어머니, 빵이 좀 퍽퍽하네요. 다men 소스를 더 넣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관리사무소에서 수도 검침원이 왔는데 며느리는 어머니, 이런 건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저는 이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도 검침원에게 친절하게 안내했고 관리비 고지서까지 챙겼습니다. 하루는 제가 깜빡하고 손주 운동화를 빨지 못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약속드린 건 꼭 지켜주셔야 해요. 미니가 내일 체육 수업이 있는데 어떡해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며 운동화를 밤늦게까지 손빨래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날도 어머니, 병원 다녀오신 김에 약국도 들르셨어요? 미니 감기약 떨어졌어요. 라는 말을 듣고 다시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면 저녁이 되어도 제 자리는 늘 부엌 한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저만 거실에 남아 조용히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몸도 내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텼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작게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히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그날 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집안의 하녀처럼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밤늦게까지 집 밖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옷만 갈아입고 어머니, 저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디에 누구를 만나는지는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모임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저를 피곤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외출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설 때마다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은 현관문을 닫으면서 곧 갈게. 기다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어요. 며느리가 집에 없는 동안 저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혹시 며느리가 무슨 고민이 있나?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틀거리며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괜찮니? 무슨 일 있었니?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며느리 손에서 멀어졌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곧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고 이름 대신 하트 표시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휴대폰을 급하게 집어들고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라고 말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게 맞을까? 설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마음이 불안해서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속삭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가끔은 화장실에까지 들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며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면서 아니야. 아직은 말 못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이 달라지고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화장도 진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향수 냄새도 강해졌고 가끔은 집에 들어와서도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더 참자. 알았지?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없는 동안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혹시라도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물건을 철저히 숨겨두었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어머니, 혹시 누가 저 찾으러 온 적 없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 그런 사람 없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었고 저는 매일 밤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들에게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수없이 자신을 탓하며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베란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곧 정리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야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잠든 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지? 라고 속삭이며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어느 오후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손도 대지 않는 서랍장, 그 안에 혹시 무슨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낯선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은이라는 이름,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한 장이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정은, 이게 누구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며느리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에 이미 한 번 결혼을 했고 이혼한 사실을 우리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숨겼을까? 우리가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대했던 태도, 아들과의 거리감, 잦은 외출과 수상한 통화, 모든 게 이 서류 한 장으로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외출이 잦았고 집에 있을 때도 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몰래 며느리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서랍, 책상 서랍, 옷장 구석까지 조심스럽게 살폈지만 더 이상 특별한 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의 가방 안에서 낯선 남성의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남자가 며느리와 어떤 관계일까? 혹시 며느리가 다시 재혼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오늘 저녁은 뭘 먹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며느리의 서류를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전 남편의 이름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진실을 고백할 기회를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속인 게 용서가 될까? 아니면 내가 너무 엄격한 걸까?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는 여전히 수상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얘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라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다음에 얘기해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집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 저는 점점 더 깊은 진실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저는 끝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에 먹구름이 들이운 것처럼 저는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평소와는 달리 잔뜩 굳은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엄마, 나 회사에서 큰일이 생겼어. 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이 날아갔고 회사는 아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며칠째 밤새 술을 마시고 집 안에선 한숨과 술 냄새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노려보며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실수만 해. 이제 이 집도 다 끝났어.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집으로 등기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봉투를 뜯지도 못하고 아들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곧 없어질 텐데. 어머니는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꽂히는지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내가 나가야 할 이유가 뭐니? 이 집은 네 남편이 내 아들이 힘들게 지킨 집이야. 라고 조용히 말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이제는 현실을 보셔야죠. 저는 아이랑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당신이 이 집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나랑 아이까지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며칠 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고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이제 우리도 각자 살 길을 찾아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해?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는 저를 점점 더 멀리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오늘은 민이랑 저만 아침 먹을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식탁에서 떼어 놓았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제게 어머니, 혹시 집 알아보러 다녀오시는 건 어때요? 요즘은 시어머니도 독립해서 사는 게 트렌드라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이 집에 남을 물건이 뭐가 있나?
정리할 건 미리 해두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아온 사진첩과 남편 유품을 꺼내 하나하나 닦으며 이 집이 정말 내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안에선 돈 문제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출을 더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신용이 바닥이라 은행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했고 아들은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대꾸했습니다. 손주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할머니, 우리 집 없어지는 거야? 나 어디서 살아야 해?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이 집 팔리면 저는 민이랑 친정으로 갈 거예요. 어머니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집안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가족을 붙잡지 못할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옛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복지관에도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몰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며느리가 금목걸이와 현금이 든 봉투를 가방에 넣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보관 좀 해주실래요? 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가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술에 취해 엄마, 내가 다 망쳤어.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 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고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집, 이 가족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리고 며느리 내가 숨기는 게 뭔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 아직 끝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저녁마다 며느리는 화장을 고치고 평소엔 입지 않던 화려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 친구 만나러 나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더 이상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켜고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나가봤습니다. 그곳엔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본 게 진짜일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 어머니, 늦게까지 안 주무셨네요? 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남긴 채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걸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밤마다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몰래 며느리를 뒤따라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며느리가 그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제대로 찍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 오늘은 일이 좀 늦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며느리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혼하고 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통화를 끝내고 방에서 나와 저를 보자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며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집에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고 가끔은 남자와 찍은 사진이 휴대폰 화면에 잠깐 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습니다. 사진, 메모, 며느리의 통화 녹음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며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 집에서 더는 숨막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남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저도 제 행복을 찾아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집안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진실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는 걸까? 내가 뭘 해야 할까?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진실을 손에 쥐고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평소처럼 손주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 나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손주가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이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만큼은 저도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손주가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손주를 번쩍 안아들고 맨발로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더 큰 상처를 입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주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 할머니가 곁에 있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서야 며느리가 허겁지겁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대체 뭘 하고 계셨어요? 애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며느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셨으면 상처가 더 깊어졌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 시어머니만 아니면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남편은 망했고, 돈도 없고,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다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뭘 하기도 애매하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지, 이 집에서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여보, 나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에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어머니, 오늘은 미니 간식 챙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손주마저 할머니, 엄마가 오늘은 놀이터 가지 말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밀어내려고 했고 아들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며느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동안 쌓인 모든 억울함과 슬픔을 며느리에게 털어놓으리라 다짐했어요.
얘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무심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세요? 저 오늘 좀 바쁜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내가 요즘 많이 힘든 거 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집안일이 점점 버겁다. 내가 말한 대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그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런데 네가 우리 가족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거 아들은 알까?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 서류 한 뭉치, 그리고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를 하나씩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네가 밤마다 나간 곳,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내게 했던 말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라고 뻔뻔하게 굴었지만 제가 증거를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발, 아범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돼.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말 잘 들어라. 며느리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네가 진심이라면 이제부터라도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아들에게 다 보여줄 거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가족을 흔들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물로 얼룩진 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야 내 목소리를 찾았다.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저도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히 참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안의 중심에서 제 목소리로 가족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앉아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라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들은 며느리의 변화를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어색해. 라고 말하며 며느리와 저 사이를 살피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손주와 함께 숙제를 하거나 놀이터에 데려가서 함께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셋이 같이 저녁 먹자고 말하면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오늘은 엄마가 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잃은 뒤로 몇 달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고, 가계부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옥분 씨, 손맛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계시기 아깝지 않아? 우리 동네에 반찬 가게 하나 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가게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집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점포를 얻어 옥분이네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한두 명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된장찌개가 엄마 손맛이 나요. 손님들의 칭찬에 힘을 얻어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일도 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배달 다녀올게요. 포장지는 제가 예쁘게 접어볼게요. 서로 도우며 웃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가게에 들러 엄마, 나 오늘 면접 봤어. 다음 주에 결과 나온대. 라며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은 어떤 손님이 왔어요? 미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니?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게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밀렸던 공과금도 갚고 빚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니, 예전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을 위해 뭐든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손주도 예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상처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바빠지면서 저는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옥분이네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겠네요. 하며 웃으며 찾아오는 모습에 저는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역시 가족이란 서로를 붙잡아주는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집안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군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무슨 일이니? 요즘 네가 많이 밝아져서 나도 참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는 손을 꼭 쥔 채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순간 설마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 임신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이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 라고 말하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울먹이며 어머니, 사실 이 아이는 정말 남편의 아이예요. 저 이제 정말 가족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이제는 우리 가족이잖니. 앞으로는 서로 믿고 아끼며 살자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저 그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후회돼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는 엄마, 나 진짜 동생 생기는 거야? 라며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소식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고 저도 며느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고 좋은 음식만 골라 준비했습니다. 가게 일도 며느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맡기고 저는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이제는 우리 모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자. 이 집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여보, 우리 집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 당신 또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시절조차도 결국은 저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었구나 싶습니다. 한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고 저녁이 오면 또 어떤 소외와 상처를 마주해야 할지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거실에 울려 퍼지는 손주의 웃음소리와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사실 가족이란 늘 곁에 있지만 때때로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일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수없이 자문하며 외로움에 잠식될 때가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제 내 인생에도 봄이 오려나 보다 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작은 오해와 서운함이 쌓여 결국엔 큰 벽이 되어버렸죠. 저는 그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고 가끔은 제 존재가 집안의 짐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실직, 집안의 경제적 위기, 손주의 사고,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던 그 시절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싶어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가족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버티게 했고 작은 희망에 불씨를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와 정면으로 마주 앉아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까지도 품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 말하지 못한 서러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며느리를 탓하기보다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구나 하는 반성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애썼고, 며느리도 저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어섰고, 손주는 예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며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며느리와 함께 일하며 진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상처가 불쑥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라고 말하는데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용기 있는 한 걸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고 진심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전할 때 가족은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을 통해 혹시 저처럼 가족 사이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참기만 하지 마세요.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혼자서만 견디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도 힘들다고, 이렇게 사는 게 괴롭다고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가족이란
서로의 약점과 아픔, 실수와 비밀까지도 품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야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걸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들은 다시 힘을 내어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품에서 더 큰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엌 창문을 열며 오늘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 부디 가족이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있다면 오늘만큼은 용기 내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